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독해를 출발했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어떤 글을 읽을 때 비문학적인 글은 설명 아니면 설득의 그런 글이라고 했죠. 그거 한 번 더 잠깐 연습을 해볼까요? 거기 202쪽에 보면요. 자, 가에 제시된 글을 봐봐요.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적 중에는 입수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불평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자, 우리 글을 읽는데 뭐뭐이지만 하고 이렇게 부정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로쳐요. 부정의 표현은 필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바가 아니지. 그리고 그러나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서적의 양은 실로 막대한 바가 있다. 자, 밑줄 친, 즉 인류가 이루어낸 서적의 양은 막대하다. 따라서 이 글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서적의 양이, 즉 과거에 서적이 많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 서적의 양은 실로 막대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 이는 사실을 드러낸 거죠. 따라서 옛날에도 서적이 많다는 표현을 오거서, 그리고 한우충도, 자, 이 오거서나 한우충도, 즉 한자 성어는 기억을 해야지. 본문 안에 들어간 건 이는 모두 책이 많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오거서나 한우충동 따위의 표현으로는 이해하기도 않을 만큼 서적은 많다. 따라서 가글은 사실을 드러내는 글, 즉 서적의 양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글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책에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첫 번째 줄 밑줄 치고, 즉 우리나라 사람은 책에 관심이 적다. 뭘 즉 지적하고 있어? 문제점을. 책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드러냈다면 여기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당연히 비판의 글을 쓰겠지. 그지? 문제점을 드러냈으니까 이를 비판하는 글. 따라서 학교에 다닐 때에는 시험이란 악마의 위력 때문이랄까 울며 겨자 먹기 밑줄 치고, 이와 같은 수거, 즉 관용어도 항상 본문에서 등장할 때는 밑줄을 쳐야죠. 이는 억지로라는 뜻이지. 시험에 한번 출제됐지?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교과서에 파고들지만, 즉 일단 졸업이란 영예의 관문을 돌파한 다음에는 대개 책과는 인연이 멀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먼저 우리는 책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옛말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속에 가시가 돋친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돋는다. 이때 가시라는 것은 남을 험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인용된 문장은 안중근 의사의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 형극이요. 즉 입속에, 구중생 입속에, 즉 생겨난다. 뭐가? 형극. 즉 가시가 돋아난다 하고 형극. 즉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 형극이요 라는 걸 즉 본문에서 써놓은 건데요. 결국 하루에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할 때 가시는 남을 험담한다 라는 얘기고, 이는 윤리적 독서, 즉 우리가 독서를 하는 목적의 하나로서 윤리적 독서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죠. 윤리적 독서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또 그 뒤에 오늘날과 같은 하루 책을 안 읽으면, 즉 오늘날은 하루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존 경쟁이 격심한 마당에서는 하루만큼 낙오자가 되어 열패자의 고배와 비운을 맛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맛보다라는 말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즉 맛보다 하면 경험하다라는 의미야. 따라서 맛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때 밑줄 친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실용적 독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도 실용적인 이유지. 그죠? 공무원 되기 위한 실용적인 독서죠. 따라서 실용적 독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은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니까, 즉 책에 관심이 적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 오늘날 독서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는 의견을
의견을 주로 하는 글이다라는 것이고, 이 글의 주제가 뭐냐 하면 뭐라고 잡아야 돼? 오늘날 독서에 대한 관심이 적다? 아니지. 독서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다음 뭘 얘기한 거야? 바로 독서의 필요성. 출제된 적 있죠? 즉 그래서 나글을 주고 이 글의 주제는 하면 독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글 속에는 사실을 주로 하는 글과 그리고 설득을 주로 하는 글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을 주로 하는 글은 설명의 방법에서 지난 시간에 다루어 봤고, 자, 오늘은 설득의 방법, 즉 설득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으로 논증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증한다는 얘기는 이처럼 무언가 의견을 말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즉 주장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장하는 바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죠. 자, 우리 주장하는 바를 명제라 하고, 그죠? 주장하는 바를 명제라 하고 그 근거를 논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바와 그리고 그 논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추론의 방법으로서 우리 연역과 귀납이 있는데 간단한 거야. 연역은 연역과 귀납을 구별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그 글 속에서 무엇이 주장이고 무엇이 근거인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거고, 그런 다음 이제 논증을 하는 데 있어서 즉 그 주장하는 바가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근거에 일반적인 걸 들어주며, 즉 일반적인 전제에서 구체적인 주장을 펴면 이게 연역. 그리고 반면에 거꾸로 구체적인 근거에서, 구체적인 경험이나 일화 등 구체적인 근거에서 일반적인 주장을 펼치면 이를 귀납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논거에서 구체적 결론을 펼치면 연역, 반면에 구체적인 논거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펼치면 귀납. 간단하죠? 그리고 변증은 이게 변칙적인 증명이니까 근거에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절충적 결론을 도출하면 이를 변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명제의 종류니 논거의 종류, 이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연역인가 귀납인가 변증법인가를 구별하는 건데요. 204쪽에 먼저 연역의 예문 보세요. 과음은 간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철수는 자주 과음을 한다. 따라서 철수는 간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다? 따라서 뒷부분 철수는 간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과음하는 사람은 간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은 거예요. 그렇다면 과음은 하는 이 근거와 철수는 하는 이 주장을 비교해보면 뭐가 더 구체적이야? 철수가 구체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음은 하고 얘기한 건 일반적인 근거죠. 자, 일반적 근거에서 구체적 결론을 내렸다. 뭐야? 연역법. 자, 그 밑에 M은 우리 국어는 일상의 수천 개나 되는 언어 중에 하나다. 인류가 사용하는 이 언어들은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 공통적, 보편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반면 개별 언어들은 각각 독자적인 특질을 지닌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어도 이와 같은 개별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자, 주장하는 바가 뭐야? 우리 국어도 개별적 특질을 지닌다. 자, 국어가 개별적 특질을 지닌다라고 했어. 이게 주장이죠. 국어는 특질이 있다. 그런데 그 근거로서 뭘 들었냐면,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언어들이 특징이 있는데 우리 언어의 하나인 국어도 특징이 있다. 주장에 나온 게 뭐야? 구체적이고, 근거에 나온 게 뭐야? 언어 일반적이니까 뭐죠? 연역법이다. 그리고 이 연역법 안에서 이제 전제를 대전제, 소전제하고 이렇게 즉
3단 구성을 취하게 되면 그걸 특별히 3단 문법이라 해요. 그래서 3단 문법은 연역의 일종이라 하는 얘기고, 우리가 시험에서 마주치는 연용법은 이렇게 3단 문법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전제 하나에 바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연역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 주장이 구체적이다 하고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귀납법은 즉 그와 반대로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일반적인 근거를 도출하는 거예요. 자, 1번. 나는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마늘값이 무척 비싸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유인즉 시골에서 마늘이 흉년이 들어 많이 올라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고추, 깨 등의 값도 비쌌다. 그것도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었다. 자, 결국 이 글에서 주장은 뭐냐면요. 주장은 그 밑에 있죠. 여기에서 나는 공급이 모자라면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물건이 공급이 달리면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물건의 공급이 달리면 값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근거로서 뭘 들었냐면 고추, 깨 등의 즉 사례를 들었죠. 이렇게 근거의 구체적인 게 나오고 주장의 일반적인 게 등장했다. 뭐예요? 귀납법. 다음 2번 예문에서 즉 동양에서는 학문적인 목적을 윤리적인 수양에 두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 그 근거로 뭘 들었냐면 공자의 수양 과정, 그리고 또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율곡의 사례를, 그리고 왕양명의 사례를, 또 노장사성을 들었어. 이렇게 구체적인 인물들의 학문적 목적을 나열한 다음에 결국 동양에서는 학문의 목적을 윤리적 수양에 두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고. 즉 특정한 사상가들의 사상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에서 동양의 학문의 특징을 얘기했으니까 이는 뭐야? 귀납적 추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른쪽 변증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결론에 절충적 의견을 도출하는 거죠. 본문 보면 오늘날까지도 사회와 개인에 대한 대립된 견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즉 벌써 논제, 화제거리가 뭐냐면 사회와 개인의 대립이야. 즉 사회를 중시하는가, 개인을 중시하는가, 사회와 개인의 대립을 화제로 삼았어요. 벌써 서로 상반된 견해를 들었지. 그런 다음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전부며 개인은 의미가 없다든지, 이 말은 뭐냐면 사회를 우위에 두는 입장이지 또 개인의 절대성을 주장한 나머지 사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도, 이때는 또 뭐야? 개인을 즉 중심에 두는 것이고, 이 둘 다 정당한 견해가 되지 못한다. 결국 어느 한쪽도 지지하지 않고, 즉 사회를 중심에 두는 것도 개인을 중심에 두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개인 속에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를 발견하며 그 사회 속에서 개인을 발견한다. 사회와 개인은 서로 깊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개인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생각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결론을 어떻게 내렸죠?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둔 게 아니라 절충된 의견으로 사회와 개인은 상호 밀접하다라는 절충된 의견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따라서 이런 방법을 추론 방법에서 뭐라고 한다? 즉 변증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요. 방금 이제 연역은 일반적 근거에서 구체적 결론을, 그리고 귀납은 구체적 근거에서 일반적 결론을, 그리고 변증법은 서로 상반된 의견에서 절충적 결론을 하고 했는데, 결국 이와 같은 연역, 귀납, 변증의 이 논증 방법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장과 근거를 먼저 지문 속에서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는 이 능력이 요구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역, 귀납, 변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상 어떤 글을 읽고 주장이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결국 주제를 잡아내는 것이 즉 서툴면 논증 방법도 서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을 정확히 잡아내고 근거를 구별한다면 논증 방법은 공식처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유추라는 것이 있어요. 유비추론, 유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보면 이게 나오죠. 즉 황소개구리와 황소개구리가 들어오면서 우리 즉 참개구리가 즉 사라지듯이 외래어가 들어오면서 우리말이 즉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구리를 든다거나 또는 이런 거 있죠? 인류가 환경오염을 방치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즉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배양했더니 즉 미생물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사멸하더라. 이렇게 들어준다면 즉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근거로서 구체적인 걸 들었으니까 귀납은 귀납인데 그 구체적인 것이 같은 범주가 아니라 다른 범주를 들어 즉 논증을 펼치면 이걸 유비추론 즉 유추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추는 귀납의 일종이다라고 즉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독해의 중심되는 이론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즉 첫 시간에 설명의 방법 즉 얘기했고 정태적, 동태적 방법 그리고 방금 논증의 방법을 얘기했어요. 자, 이게 독해에서는 이론이라면 이론의 전부야. 자, 이 다음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글을 읽고 주제 잡는 거 그리고 글의 순서를 잡는 거 그리고 접속어 물어보면 접속어를 넣는 거.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독해의 유형을 공부해야 돼. 즉 우리 시험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독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독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리고 뭘 배워야 되냐면 그에 대한 즉 해결 방법, 해결 전략을 공부해야죠. 자, 독해 이론은 이제 설명의 방법과 논증의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 끝나. 그 다음 이제 필요한 건 실질적으로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유형에 있어서 내가 어떤 해결 방법을 취할까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둘 건 결국에는 어떤 글을 읽고 주제를 잡아내는 건데 그럴 때 항상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평소에 신문이나 잡지, 기타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주제문이 꼭 앞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즉 맨 끝에 등장할 수도 있고 왜냐면 앞에서 막 흥미로운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글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즉 판단하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이 99%가 앞에서 즉 화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뒤에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글이 설명의 글이라면 대부분 앞에서 화제 제시, 뒤에서 구체화, 상수라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약, 강조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주제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요약, 강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요약, 강조문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화제를 제시하는 이 글은 언제나 등장하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글의 앞에서 특히 설명하는 글이라면 글의 앞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를 확인하면 돼요. 또 그 글이 설득의 글이라면 앞에서 무엇을 논제로 삼는지 논제를 제시하고 즉 문제거리를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논증해 나가는 논리적으로 그 의견에 대한 논리적 증명을 해나가는 이런 구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결론을 강조하는 또는 행동화를 촉구하는
이런 형태를 쓰게 돼요. 따라서 이와 같은 글을 독해할 때 역시 설득의 글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글은 앞에 제시된 논제를 보고 충분히 다음에 어떤 글이 나올까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논제에 대해 어떤 주장을 폈는지 뒷부분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따라서 글의 주제를 잡으라 할 때는 건너뛰어도 즉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일치, 불일치 문제. 즉 위에 나와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위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이 관계없는 것은, 이런 일치, 불일치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 선택지를 보면 세부적으로 즉 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그냥 막연히 주제를 묻고 제목을 묻고 할 때는 즉 주로 앞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은 그 출제에 있어서 독해에 있어 몇 가지 유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유형들을 이제 책에 있는, 우리 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6쪽에 즉 글의 주제가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지 않거나 뭐 이런 즉 내용들은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 209쪽에 보면 문단을 이루고 있는 구조는 통일성, 그리고 완결성,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요건 좀 파악해 둬야 될 이론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뭘 먼저 해 두셔야 하냐면, 먼저 읽어놔야 돼요. 이 독해 글은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두고, 왜냐면 수업 시간에 같이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해하고 또 파악하는 속도보다 여러분들이 느리게 되면 내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즉 글을 읽는 데 집중하게 되니까 먼저 좀 글을 읽어두고 그리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먼저 읽고 그리고 또 다음 파트로 가죠. 예, 수고하셨습니다.